예, 방금 소개받은 황찬욱입니다. 오늘 조금 아까 열심히 그 피아노 반주를 해주었던 손유경 권사의 남편입니다. 사실 저도요, 이렇게 소개하는 게 굉장히 신선합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다, 어디에 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참 저도 이제 아주 재밌게 이런 소개도 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제 소개를 좀 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가 어떨 때는 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전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 언제나 보다 나은 방향으로, 그것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나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나 점점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의 변화는 현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어떤 변화들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러한 변화의 방향성을 결정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의 변화에 보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좀 소개가 잘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되어 있고, 자녀 구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제목을 달았는데, 사실은 오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굉장히 폭이 넓다라고 해서 부제목 부분을 많이 줄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이대가 다르다 보면 아이들도 많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뭔가 조언을 하고 싶어도 내가 뭘 알아야 조언을 하죠. 그죠? 특히나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적절한 조언을 하기가 아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그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뭘까요? 사실 보신 적은 없죠. 실제로. 그죠? 한 100년쯤 전에 있었다고 합니다. 인력거꾼. 그리고 이제 전화교환원이나 버스 안내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전화교환을 볼 일은 없었지만 이미 알고 있고, 버스 안내양도 분명히 우리 세대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미 사라졌죠. 거리를 다니다 보면, 그러니까 거리보다는 주로 이제 놀이공원이나 이런 데를 가면 사진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진 찍어주고 돈 받고, 극장의 간판 직접 다 그렸었죠. 그죠? 그리고 속기사 이런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직업들이 사라졌을까요? 바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리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러한 직업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거를 보통 이제 이런 도표로 설명을 합니다. 잠시만요. 산업혁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제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이제 사람의 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던 그러한 시대에서 뭔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게 1차 산업혁명이었고요. 2차 산업혁명은 이제 대량 생산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자가 굉장히 풍부해졌습니다. 자, 2차 산업혁명은 대량 생산이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뭐 물자가 굉장히 풍부해져서 이제는 아껴 쓴다라는 개념이 좀 없어지기 시작을 했죠. 굉장히 많이 그냥 이제 많으니까 쓰고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컴퓨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또 한 번 변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정보화 혁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물건을 만든다라는 그 개념보다는 뭔가 어디서 정보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많이 바뀌게 됐죠. 지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셨죠, 많이. 그죠? 4차 산업혁명. 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던가요? 빅데이터, 인공지능,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이게 과연 우리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될까? 예, 앞으로 이제 벌어질 그러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또다시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지고 또 새로운 직업들이 생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사. 요즘 아이들 의대, 약대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근데 약사도 사라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일럿, 예, 비행기 조종사 역시 예, 대학에 저거를 위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저것도 위험하답니다. 번역가, 혹시 번역기라는 거 사용해 보셨습니까? 의외로 잘 해줍니다. 저도 그 젊을 때 번역을 하면서 꽤 많이 용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텔레마케터나 은행원, 기자 이러한 직업도 아마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사라진다기보다는요. 지금의 인원보다 거의 10분의 1, 10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는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위기 직업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콜센터 상담원부터 시작해서 여기 중간에 보면요. 의료진단 전문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 의사들 중에서 실제 수술을 하거나 이러한 쪽의 의사들을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내과라든가 뭐 이제 이런 분야들은 의사보다 오히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금융사무원이나 이런 쪽은 당연할 거고 계산원 이건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죠? 요즘은 꽤 많은 마트들을 가보면 뭐가 있어요? 셀프 계산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만큼 계산원이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면에 유망직업, 아이고 이게 쭉 보니까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어쩌고저쩌고 전문가만 잔뜩 놓여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희망하는 우리 자녀들의 미래 직업 어떤 게 있나요? 예, 이쪽 저쪽에서 이제 조사한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1등은 일단 공무원이네요. 자, 앞에 그 유망 직업이나 아니면은 뭐 사라질 직업에 공무원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어느 쪽에 속할까요? 예, 사라질 직업 쪽에 속할 겁니다. 아마도 공무원은요. 최고위 공무원들,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고 뭐 이러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동사무소나 이런 쪽에 있는 그 뭐 지금 얘기하자면 뭐 9급, 7급 이런 공무원들은 사라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려서 없어진다기보다는 굉장히 축소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저쪽에 있네요. 의사, 약사 굉장히 많이 요즘은 그 서울대보다 위에 있는 게 의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의사가 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의사들이 다 살아남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사나 교수, 이쪽은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 듯한데 이쪽에 대해서도 이래저래 말들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법조인들도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을 해요. 특히나 이제 판사 쪽은 과연 지금의 이 제도가 맞느냐 이러한 얘기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의 가능성 이렇게 돼 있는데 텔레마케터, 시계수선공학은 오케이. 회계사가 94%나 된다고 그러네요. 와, 회계사는 그래도 꽤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는
제 둘째 아들 보고 너 회계사 자격증 따는 거 어떠냐? 저도 이제 이러고 있을 정도니까. 아니, 근데 예, 저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 회계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고 보니까 저도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회계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서 정말 어떤 고도의 정신적인 부분, 그러니까 뭔가 판단하고 뭐 이래야 되는 부분은요, 전체 일의 한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기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그 거래들을 정리하고 얘네들을 그냥 요약하고 이게 이제 회계사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인공지능이 대체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좀 덜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가 하는 일의 99%가 뭐냐면 세금 신고하는 겁니다. 각 사람들이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대행해 주는 게 회계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아마도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는 판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거는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쭉 벌어지면서 세상에서 보고 있는 주도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 이것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기계화 그리고 대량 생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했던 가치는 인간의 노동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어야 기계도 돌리고 뭔가도 만들고 이럴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노동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3차 산업혁명쯤 오니까 이제는 정보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거기에다가 그 기업들이 점점 더 대형화되는 그러한 추세로 가다 보니까 노동력보다는 자본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떨 것이냐. 이제 아마 주위에서 보시면은 보이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크리에이터들. 뭐 하죠? 혼자서 뭐 이것저것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고 하면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수익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경우에 굉장히 소규모의 그룹이 또는 개인이 무언가를 해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가 중요한 요소가 되었느냐? 바로 지식과 기술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지식이나 어떤 기술이 필요한 상황이냐를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직업들이 요구하는 필수 능력, 지식 분야에서 나와 있는 것이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자연과학, 공학적 지식, 생명과학, 그리고 의학적 지식. 예, 우리 어머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무서워하는 이과적인 지식입니다. 예,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있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뭔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공감 능력, 소통 능력이니까 이건 지식이랑은 무관한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또 나왔네요. 수학, 통계학적 지식. 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내려가면은 뭐 다행히도 사회과학적 지식이나 인문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자, 쟤네들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고요. 어쨌든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은 이과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아무리 싫어도 수학 공부해야 되고 과학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엇이 중요할까요?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 우리 아이들이 뭔가를 해내겠다라고 했을 때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전문성과 창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만 저게 도대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긴 하지만
전문성과 창의성이 결국은 중요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요즘 기업들에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것에서 세 번째, 네 번째에 있는 어떤 소통 능력이나 공감 능력을 더 중요하게 기업들이 요즘은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왜? 이미 그 윗단에 있는 것들은 지원자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걔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우리한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전문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키워져요?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관련된 지식들을 습득하고 경험들을 습득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전문성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분야, 그것도 아주 제너럴한 일반적인 그러한 분야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그 분야에 대한 아주 폭넓은 그리고 깊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공부랑 상관없지 않냐? 그죠? 그런가요?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질까요? 어느 정도는 태어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길러지는가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카테고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동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스스로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러한 부분조차도 뭐가 바탕이 돼야 되느냐? 바로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있었던 수많은 지식들, 이 지식들이 내 머릿속에서 분해되고 재조립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예, 제가 학원 원장이니까 당연히 이런 소리를 하겠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가끔씩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자,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100년 전에는 지식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4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40년. 지금은요. 지식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라고 해요.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이 밑에 LS 카페에 잠깐 앉아 있었는데요. 보니까 벽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쭉 꽂혀 있더라고요. 네. 저 대학 다닐 때쯤이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거 아무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그런데 이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몇백 년이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한 20년쯤 전인가요? 책으로 출판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이 책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 도저히 책으로 만들 수가 없다 이거죠. 지식이 너무 빨리 변하고 너무 많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책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해서 책으로 만드는 걸 포기를 했죠. 자, 그래서 지식이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지금 배운 이 지식은 내일 되면은 이미 구닥다리 지식이 될 텐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과연 그럴까요? 예, 구닥다리 지식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과학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는 저도 잘 모르니까 하여튼 자, 당신은 굉장히 이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나타냈고 굉장히 새로운 생각을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어서 아주 훌륭한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과학자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뛰어난 게 아니다. 나는 그저 앞에서 차곡차곡 쌓아놓은 수많은 지식들 그 위에서 조금 더 바라봤을 뿐이다. 내가 이만큼 좋은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아서 세상을 봤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거인의 어깨가 뭘까요? 바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수많은 지식들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학교의 교육은, 고등학교까지의 학교의 교육은요, 바로 이런 거인의 어깨 위에 내가 올라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닥다리 지식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 지식이 있어야 거기에서부터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고 창의적인 생각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마케팅에서 골든서클이라고 하는 것이 한동안, 골든서클 이론이라는 것이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그 테드 강연에서 딱 18분짜리 강연에서 나온 이론인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서클을 보면 제일 안에 why, 그 다음에 how, what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뭔가, 그러니까 기업에서 뭔가를 해내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런 얘기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이 뭘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는 컴퓨터를 만든다? 오케이, 예, 안다 이거죠. 어떻게 뭘 만드는지. 그리고 그들 중에서 일부는 어떻게 하는지도 안다.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거를 안다. 그러나 왜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예. 왜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뭔가 내가 상대방을 설득을 해야 될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냐면 what부터 시작을 한다 이거죠. 내가 지금 뭐뭐를 하는데 너도 할래? 뭐 이제 이런 거죠. 일종의 자동차 세일즈맨이 와가지고 여기 지금 새로 나온 가죽 시트도 좋고요. 그리고 뭐 자율주행도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 훌륭한 차가 있습니다. 한 대 사실래요? 자, 이런 식의 접근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런 식의 접근을 해서는 결코 공감을 얻어내지 못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은 제일 안쪽인 why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why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걸 왜 하는가 일종의 목적이고 어떤 비전이고 이제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의사소통을 해야 되고 뭔가 그 계획을 해야 되고 결정을 해야 된다면 Y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여기선 그런 얘기고요. 자, 이거를 공부에 적용을 시켜보면 물론 공부를 왜 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당연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공부의 대상이 되는 애들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공부의 대상이 되는 놈들을 what하고 how하고 why로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what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거는 그냥 전반적인 지식들, 제너럴한 지식들이 바로 what입니다. 개념에 대한 이해, 폭넓은 지식 이런 것들이 될 거고요. how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리고 현실에 적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배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거고요. Y는 뭐 목적이라기보단 여기서는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바로 저러한 부분입니다. 비판적인 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죠. 자,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중에서 어디를 공부하고 있을까요? 잘못 눌렀습니다. 자, 공부의 방향성은요,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입시가 결정합니다. 예, 시험이 결정합니다. 시험에서 뭘 물어보느냐,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죠. 절대로 그 이상은 안 합니다. 왜? 안 그래도 바쁜데, 할 거 많은데 시험에서 원하는 거 이상 공부할 여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가끔 있습니다. 가끔 정말로 그 이상한 아이들,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를 하는 아이들도 가끔씩 있어요. 네, 저한테 와가지고 뭐 사원수 얘기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사원수 들어본 적도 없으시죠? 네, 사원수에 대한 얘기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인공지능 가르치는 교수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수학과에서 좀 이제 정수론 쪽에 아주 깊이 빠져버리면 이제 거기까지 가는데, 며칠 전에 그 인공지능 연구하는 교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친구 푸념을 열심히 들어줬는데,
지금 사원수를 가르쳐야 되는데 도대체 고등학교 졸업한 놈들이 폭소수도 몰라가지고 이거부터 설명해야 돼? 막 이제 이러고 있는. 예, 뭐 그런, 하여튼 고등학교 1학년이 저한테 사원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예, 그런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엔 시험이 결국은 어디까지 무엇을 공부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대표적인 대학 입시 3개를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놨습니다. 우리나라의 수학능력 시험, 미국의 SAT, 그리고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자, 얘네들을 가볍게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칼로레아는 제가 불행히도 프랑스어를 못해서요. 프랑스어 문제를 가져오진 못했고요. 바칼로레아를 거의 비슷하게 베껴놓은 것이 아이비입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이트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아이비 교육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꽤 많이 지금은 있습니다. 아이비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예요. 고등학교 졸업 증명서고, 그리고 얘를 통해서 대학 입시의 원서를 낼 때 이 아이비의 최종 스코어를 제출을 하면 대학에서는 그걸 가지고 얘를 받아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사실 아이비의 교육은 정말로 무지막지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어렵다, 아이들이 공부하기 어렵다 이러지만 아이비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그 아이비 코스가 2년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보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2년 맞는 코스인데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왜 따라갈 수가 없을까? 자, 문제를 보세요.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주어졌는가? 자, 전쟁이 사회 변화를 가속화시킨다는 명제에 대해 2가지 이상의 역사적 사례를 제시하고 본인의 생각을 논해보시오. 도대체 뭔 소리예요, 이게? 자, 이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로 수많은 책들을 읽어봤어야만 하고요. 수많은 책들을 읽어봤어야만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문제 중에서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가? 그거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죠? 하지만 이게 고등학생들한테 주어지는 문제라는 거죠.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또는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이트에서 원하는 것은요, 정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서술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what과 how와 why 중에서 가장 why에 가까운 그러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의 몇몇 교육청이나 이쪽에서 아이비를 도입하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그 프랑스의 바칼로레아 자체도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이제 겉으로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문제의 스타일인 거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공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프랑스의 카페에 가보면 고등학생들이 앉아가지고 지네들끼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광경을 수도 없이 볼 수 있다고 그래요. 왜? 시험이 그렇게 나오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요, SAT는 너무 쉬워서 별로 의미가 없고요. AP를 보면은, AP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수준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그 학문을 고등학교 때 공부하고 그거를 공부했다는 걸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증명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대학에다가 제출을 하면 그래 너는 이 정도 공부했으니까 우리 대학에 들어와도 돼라고 이제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비리그의 그 원서를 내려면 AP를 최소한 3과목, 4과목 이 정도들은 보통 이제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봐서 성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앞에서 그 아이비의 역사 문제, 세계사 문제를 봤으니까 여기서도 제가 세계사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불행히도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퀘스천 4를 한번 볼까요? 50년부터 2001년 사이에 과학과 기술의 혁신이 통신이나 그 다음에 교통 그리고 산업 이런 분야의 그 분야를 발전시켰고
그거를 통해서 세계의 경제를 변화를 시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 이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과거에는 저랬는데 이제 지금은 세계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세계화는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를 한번 당신의 의견을 서술해 보시오. 이제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아까의 그 IB 문제하고는 조금은 느낌이 다릅니다. 그죠? IB 문제는 굉장히 분명히 역사 문제인데 좀 철학적인 느낌이 많이 드는 편이고요. 이거는 뭐랄까요? 좀 그 객관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문제를 만들어냈고 그거에 대해서 서술을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쪽의 바칼로레아 문제랑은 좀 다른 것이 뭐냐면 정답이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문제에서 자신의 의견을 서술을 해라라는 얘기고요. 이것도 역시 제대로 된 대답을 하려면 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풍부하게 알고 있어야만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이게 이제 AP 월드 히스토리 문제인데요. 이게 작년 문제입니다. AP 월드 히스토리 작년 문제인데, 이런 문제에 답을 하려면 그만큼 상당한 양의 공부를 해야만 해결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이거는 작년 수능의 사회탐구의 세계사 문제에서 두 문제를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자, 밑줄친 기억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기억시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지금, 세계 1차 대전 때의 일인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 때의 일인데, 지난 2년 동안 독일을 저지하게 독일, 저게 아마, 이탈리아가 독일에 점령당했다가 막 이제 풀려났던 그 시절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옳은 것은, 그다음 저쪽으로 가볼까요?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네요. 하여튼, 저런 사람이, 하여튼, 옳은 것은 그래가지고 1, 2, 3, 4, 5 중에서 고르면 돼요. 자, 뭘 묻고 있어요? 그냥 와시에요. 너 이거 아니? 그것도 생각이나 판단 이런 걸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 중에서, 이건 맞아, 이건 틀려. 이런 식으로 답을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사회탐구 쪽, 그러니까 세계사 쪽 문제다 보니까 좀 편향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 문제라는 것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외우는 거죠. 그죠? 열심히 외우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노력, 그리고 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어떤 훈련, 이런 것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대입제도가 그 이전 거는 놔두고요. 69년부터 81년까지 예비고사, 그 다음에 이후에 학력고사, 그리고 1994년부터 수능이라고 제도가 쭉 변해왔습니다. 예비고사와 학력고사, 전형적인 지식을 묻는 그러한 문제였어요. 아까 보셨던 바로 그런 문제들,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들,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쭉 봐왔다가 이제 이건 뭔가 변화가 필요해. 특히나 창의성이라는 게 중요하다는데 그 창의성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해서 나온 것이 수학능력시험, 현재 보고 있는 수학능력시험이라는 겁니다. 왓에서 최소한 하우 정도로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수학능력시험이에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가 밑에다가 예쁘게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대실패로 지금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초창기 94년, 95년 이즈음에는요, 수능이 굉장히 뛰어난 시험 제도라고 판단이 됐어요. 왜냐? 정말 문제도 신선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서 엄청난 고민도 하고 사고도 하고 새로운 생각도 하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지금 시점에서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판단을 내리느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주로 이제 그 정치적인 문제랑 이런 것들이 얽혀가면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였느냐 하면 교육 과정에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내용에
범위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범위가. 이 학력고사 시절 또는 수능 초창기에 아이들이 배워야 될 내용은 이만했다면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은 거의 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뭐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내용이 반도 안 돼요. 내용이 반도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전히 등수를 내야 되는 시험입니다. 수능이라는 건. 그죠? 누가 누구보다 잘했다 못했다가 판단이 돼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가 점점 괴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문제들을 내고 있는 거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문제들이 어느 정도냐. 생명과학 2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현직 의사들 보고 풀려고 그러면 50점도 못 받습니다.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문제들. 외국의 생명과학 교수가 아니 한국 애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길래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그게 학문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냐. 제가 화학을 전공했으니까 특히나 대학 시험에서 화학 문제들은 굉장히 신중하게 살펴보는데요. 학문적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 그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데도 쓸데없는 문제거든요. 대학 가서 내가 이 문제 풀기 위해서 들였던 노력이 대학에서 얼마만큼 도움되느냐? 하등의 도움도 안 됩니다. 차라리 가장 쉬운 2점짜리 문제, 그건 대학에서 도움이 돼요. 근데 그 등수를 가르기 위해서 만든 어려운 문제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 이런 얘기죠. 결국은 아이들은 아무데도 쓸모없는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요령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비슷한 문제들을 수도 없이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왜? 그 문제를요, 정상적으로 저 같은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가, 교사가 정상적으로 풀어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15분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근데 문제 수는 몇 문제? 30분에 20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고난이도 문제가 보통 3문제에서 5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그랬죠. 제가 푸는데 15분이 걸려. 한 문제. 그러니 이거를 시간 내에 풀 수 있나요? 못 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 없는 훈련을 통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 낭비냐 이거죠. 아이들한테.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할 시기에 전혀 쓸데없는 그러한 스킬업을 위한 노력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수능은 조만간 바뀌게 될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 얽혀 있으니까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수능 체제에서는 정말 점점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바뀌긴 할 텐데요. 문제는 그게 언제가 될지 잘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오늘 강의의 거의 마무리에 도달을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입니다. 현재의 중3부터 고3까지의 아이들은요. 자, 이제 제대로 된 골든서클 방향으로 가보자고요. 목표는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국가교육과정에 수능하는 수밖에 없어요. 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게 옳은 길이다라고 떠들어도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아니고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교육과정에 수능하고 시험 과목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스킬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저건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심지어는 저도 고3들을 수업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문제풀이 스킬에 집중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지만 하여튼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나마 초, 중 이 정도라면 뭔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목표는 뭐다?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뛰어난 인재,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그런 인재로 우리 아이가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이든 창의성이든 결국 중요한 건 뭐다? 기반 지식이다. 그죠? 기반 지식. 그 기반 지식을 일단 충분히 폭넓게 가질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좀 줘야 됩니다. 그 도움이
현행 교육과정으로는 그닥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어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독서? 예, 그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수많은 책을 읽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인터넷에도 정말로 많은 지식들이 있고 책을 읽는 노력보다 좀 더 쉽게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얻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뭐가 다를까요? 자, 보통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 또는 뭔가 그 중요한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걔네들에 대해서 일종의 어떤 서열 이런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데이터, 그 다음에 정보, 지식, 지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많이 널려져 있는 온갖 그 사실들이에요. 이 사실들을 모아서 뭔가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게 되면 얘를 우리는 정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정보라고 하는 거는요, 정보라고 하는 건 내가 머릿속에 인식을 할 수는 있으나 인식을 하고 나서 이게 이거구나 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사라집니다. 얘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들을 내가 고스란히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식입니다. 그 상태가 되어야 이제 내 머릿속에 남는다라는 거죠. 이러한 지식들이 모이게 되면 아마도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는 대부분 정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지어는 그냥 데이터 쪼가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데이터 쪼가리들을 보고서 재밌네. 그리고서는 뭔가 안 것처럼 느끼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내 지식이 되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지식은 결국 그러한 정보들을 꼭꼭 씹어서 먹어야만 내 것이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책을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부분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이냐? 예, 제가 저 위에 써놨네요. 굉장히 슬픈, 괴로운 수학과 과학, 저거는 어찌됐든 무조건 해야 된다. 왜? 앞에서 그랬잖아요. 결국 원하는 게 뭐라고요? 예, 저러한 지식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다가 제가 써놓은 것이 뭡니까? 그 유명한 문사철이네요. 그죠? 문학, 역사, 철학. 자, 쟤네들은요, 왜 필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학과 과학은요, 기반 지식입니다. 기반 지식이고, 여기에서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저 문사철의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기반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기반 지식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아마도 충분히 사회에서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기계의 부품 정도의 역할로. 기계의 부품이 아니라 내가 그 기계를 작동하는 사람 수준이 되고 싶다면 그때 필요한 것이 아마도 문사철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오는 아이들한테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불행히도 그 아이들은 많이 늦은 상태예요. 왜냐하면 저는 보통 중3 정도 돼야 받아주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야, 너네 책 좀 읽어. 역사도 알아야 되고 그래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나마 이제 가끔씩 제가 수학 수업하다가 과학 수업하다가 세계사 얘기도 해주고 이러기는 합니다만은 그건 얘기 듣는 걸로 그렇게 자기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릴 때 충분히 좀 봐둔다면 그 부분이 이제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수학과학이라고 하는 걸 저기에 써놨는데 저 수학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코 교육과정 내에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이 축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 신문에 그런 기사들 본 적 있으십니까?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하는 얘기, 도대체 이공계를 온 놈들이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식의 표현들. 예, 요즘 그런 사람들 많다고 그러죠. 대학생들이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학원 수업을 듣는다. 왜?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이쪽은 물리학, 지금 교육과정 기준으로 물리학원, 물리학2를 완벽하게 다 배우고 수학에서 기하와 벡터 이런 거 다 배운 상태가 돼야 그럭저럭 따라갈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뭐까지 배웠을까요? 물리학 1 정도 했으면 굉장히 다행인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대학 교수들은 이제 뭔가를 가르쳐야 되겠는데 아는 게 없네?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요. 도대체 대학교 강의가 고등학교 교실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어 라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저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SAT, AP, IB 전부 다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 비교를 할 수가 있죠. IB에선 이만큼 가르치는구나. 미국에선 이렇게 이만큼 가르치는구나.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IB나 IB가 좀 더 넓어요, 내용이. 그래서 IB의 50%도 안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과학은 예를 들어 화학원, 화학2, 물리학원, 물리학2 이렇게 제대로 편제가 되어 있어서 그 편제를 다 들으면 그래도 한 7, 80% 정도는 따라가 줄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안 듣는다는 거죠. 2를 들을 이유가 없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공부의 양, 방법은 뭐가 결정해요? 입시가 결정한다고요. 입시에서 물리학2, 화학2를 내가 시험 볼 이유가 전혀 없는데 공부할 이유도 당연히 없다 이거죠. 결국 공부하는 건 물리학원, 화학원, 심지어는 이 과목도 어렵다고 안 해요. 생명과학원, 뭐 이런 과목들 하고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비정상적인 과학 과목인 지구과학, 뭐 이런 것들을 한다든가. 근데 정말 대학교에 가서, 특히 이공계로 가서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 걔네들을 하나도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시험이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할 수 있는 만큼은 공부를 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냥 마무리입니다. 제가 어딘가에서 찾았는데 굉장히 예쁘죠? 아닌가요? 네, 수학의 지도, 물리학의 지도, 화학의 지도, 생명과학의 지도.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요. 몇몇 아이들, 우리나라 말고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미국이나 이런 아이들 공부방에 막 저런 포스터를 쫙 붙여놓고, 네, 그렇게 있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왜 여기에 가져왔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좀 더 이제 대학교에서 뭐 수학과나 이쪽에서 배울 만한 그러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저쪽을 빼놓고 이쪽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에서 어느 정도 배워놨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수학은 빠져있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세팅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예, 제가 아마 1시간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애초에 목표가 한 40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45분 지났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사실 어쩌면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서울대학교로 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비법을 알려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서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 아들도 서울대학교 못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 그런 비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그런 데는요 가지 마세요. 그런 비법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결국 모든 것들은 가장 근본 베이스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요. 그 베이스를 단단히 다지는 것이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러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예, 뭐 그럴 거라고 알고 물었습니다. 예, 자, 1시간 동안 조용히 앉아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